두 번째 사연은 급류입니다. 금류. 빠르게 흐르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급류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대충 급류라고 하면 우리가 강가, 계곡 뭐 이런 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곡에서 놀다가 혹은 강물에서 놀다가 뭐 겪은 에피소드 같은 게 없을까요? 저는 한번 죽을 뻔한 적은 있었는데 우리가 다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한 적 있지 않나요? 네. 네, 전 뭐 없긴 합니다. 저는 물에 빠져가지고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가 보니까 어린 나이 7살 때 그래서 물을 마시다가 이제 호흡이 좀 곤란할 때쯤에 갑자기 뒤에 물이 뭔가 이렇게 딱 앞쪽으로 밀어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 있는 데를 딱 밟고 올라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난 될 놈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네.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계곡에 빠져본 적도 없으세요? 네, 뭐 특별히 이러다가 생명이 위험하겠네? 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네 라고 느꼈던 적은 있지만 우리 카노 씨는 빠진 적 없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제가 빠졌던 곳을 직접 심령스팟 가서 컨텐츠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요즘 머리가 빠져가지고 큰일인데 형님은 좀 약간 풍성하신 것 같은데 머리가 급류로 빠지나요? 아니면? 가슴 아프게 빠져요. 그러니까 급류는 화다닥 떨어지는 건데 그냥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이별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매번 일어날 때 좀 가슴이 아파요. 베개에 묻어 있습니까? 아니요, 베개는 아니고 그 씻고 나올 때 이렇게 세면대에 아,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았구나. 계곡에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해서 계곡에 대한 공포, 괴담이나 실제 사연 내가 겪은 거 말고 없나요? 카노 씨부터. 제가 겪은 거 말고요. 네. 뭐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계곡에서 놀다가 119 구조대 실려가서 그 자리에서 죽은 분을 봤습니다. 봤어요. 직접 덮어서 나가는 거. 진짜요? 아, 그 최초 신고자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신고 안 했고 저는 옆에서 놀고 있는데 계곡이 이렇게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가 시끌벅적해서 밑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위에 갔는데 인공호흡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물에서 놀기보다는 저는 약간 좀 물에 들어가는 멤버가 있고 밖에 앉아서 고기 굽는 멤버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고기를 굽는 애 옆에 있는 멤버였어요. 아, 고기 굽는 거 시키는 애. 네, 그래서 먹고. 네. 왜냐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게 그닥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잘 안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다면 이제 파도가 쳐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파도 치면 원래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디에 있으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바다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파도가 계속 치니까 해변가로 가져야 되는데 몸이 특별히 뭐가 없으면 어느 위치는 바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부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더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수영 잘하세요? 그 튜브. 튜브. 우리 때는 주부라 그랬는데 주부가 있었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한 번은 이것도 바다인데 태풍이 왔었어요. 근데 바다를 가셨어요? 바다에 있는 마지막 날에 태풍이 올라온다 여서 이제 그 해수욕장을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마감합니다 뭐 이런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다 그 바다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저 어렸을 때였는데 한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태풍이 오니까 파도가 너무 세서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다 위험해.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도 이렇게 가서 와 파도 봐 높다 하는데 진짜 급류의 파도를 내가 정말 한 맞아가지고 그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발 닿는 여기까지는 가서 이렇게 놀잖아요. 파도를 팍 맞았는데 진짜 그 영화에서 느껴지는 그거 알아? 급류 같은 데가 휩싸일 때 그거 알죠? 그게 팍 느껴지고 탁 섰는데 이쯤 되던 바다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섰더니 발목 정도 오는 데 와 있는 거야.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파도를 제대로 맞아갖고 완전 나뒹굴어. 물 고통스럽잖아요, 숨을 못 쉬면. 아무튼 이런 사연들이 있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다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바다를 갔을 때면 이제 바다 밖에서 그 기타 치면서 맥주를 깔고 그다음에 여름인데 모닥불을 피우며 무슨 노래를 불렀죠?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면 나나나나나나나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급류입니다. 제게는 친삼촌만큼이나 친하고 다정한 삼촌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지만 타지에서 올라와 갈 곳 없던 삼촌에게 부모님이 작은 방 하나를 내준 후부터 쭉 이어온 인연이에요. 삼촌은 바쁜 아빠를 대신하여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놀이공원과 동물원 등 많이 이곳저곳을 놀러 다녀 주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은 거의 삼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성실하고 착했던 우리 삼촌.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부모님께 일을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들어갈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리산은 지금보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정말 교과서 속에서만 보던 국립공원 그 자체였죠. 아직 길이 잘 닦여 있지도 않고 그런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하물며 삼촌이 들어간다는 곳은 지리산에서도 깊이 들어가야 하는 뱀사골이라는 곳이었어요. 엄마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도시 생활을 접고 힘든 길을 택하냐고 걱정하셨지만 삼촌은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온 일이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이라고 말했어요. 산에서 학생들에게 예절 교육을 가르치며 자연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삼촌은 40살 젊은 나이에 저희 집을 떠나 청학동의 가장 젊은 훈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산 생활은 삼촌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금세 적응을 하셨죠. 늘 깔끔하던 삼촌이 수염과 머리카락을 기르고 생활 한복을 입는 것을 보고 전 놀리듯 웃곤 하였지만요.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학당도 어느덧 방송을 탈 만큼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매년 저희 집은 여름 휴가는 자연스럽게 지리산이 되었습니다. 늘 같은 곳을 가는 것이었지만 저도 지리산을 너무 좋아했어요. 매년 산의 느낌은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뱀사골은 특히 계곡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만큼 위험하기로도 유명한 곳이었어요. 크고 작은 바위가 많고 물이 깊은 곳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고1 여름방학을 맞이한 저와 제 친구들은 삼촌이 계신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시절 저를 포함하여 여학생 5명이 부모님 없이 여행 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었죠. 하지만 지리산 청학동이라는 말에 모든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들뜬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진주터미널에 내린 후에 또다시 한참 버스를 갈아타고 지리산 입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삼촌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삼촌이 바로 아래 이웃분께 저희 숙소를 부탁해 두신 덕분에 저희는 편하게 지리산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삼촌이 직접 만드신 백숙과 파전 등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일찍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 보니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지리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이러다가 금방 해가 쨍해지기도 하니까 우리는 일단 가볍게 아침 산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책을 하고 왔더니 삼촌이 보기에도 저희 여행이 심심해 보였는지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삼촌의 소개로 삼성궁을 구경하고 온 저희는 그제야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어 점점 들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숙소에 돌아온 저희에게 삼촌은 오늘 계곡물이 심상치 않으니 계곡에서 노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시고 학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후에는 물놀이를 하고 놀려 했던 저희는 매우 아쉬웠어요. 그 유명한 뱀사골 계곡이 바로 옆 돌계단만 내려가면 되는 곳인데 물놀이를 아직도 하지 못하니까 저희는 좀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산속이라 할 것이 없던 저희는 금세 다시 지루해졌습니다. 결국 우린 계곡에는 내려가지 않고 그냥 위에서 물 흐르는 것만 구경하기로 하고 일단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이슬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날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덥지 않아 좋은 것 같았어요. 쪼르르 앉아 즐겁게 계곡을 바라보고 챙겨온 과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슬비가 아닌 장대비라도 내렸던 것인지 계곡물은 확실히 저희가 어제 처음 보았을 때보다 조금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물살이 조금 세 보이긴 했어요. 한참 물만 바라보며 놀던 중 친구 한 명이 살짝 발만 담그고 올까? 하고 슬쩍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삼촌이 신신당부하던 것이 떠올라 전 잠시 고민했지만 솔직히 저도 너무 내려가 보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계곡이나 바다에 몸을 담그는 것을 싫어해서 가족끼리 여행 왔을 때도 계곡에 잘 들어가지 않았던 저였는데 꼭 물에 흘린 것 마냥 물에 닿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때 야 잠깐만,
제 옆에 있던 친구 녀석 하나가 제 팔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아 깜짝이야. 왜 뭔데? 야, 저거 사람 발 아니야? 친구의 말에 저희 모두 걸음을 멈추고 친구가 가리키는 손끝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큰 바위가 많기로 유명한 계곡답게 물줄기가 바위를 부딪히고 흐르고 있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와 그보다 조금 작은 바위 사이에 큰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 마냥 무언가 찰박찰박 물줄기가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는 너무 놀라 입을 막고 비명을 삼켰어요. 정말 사람의 발이었어요. 발끝이 하늘을 향한 채 물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계곡에 빠졌나 싶어 급히 삼촌을 부르기 위해 뛰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제 슬리퍼가 벗겨져 발가락이 다쳤던 일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벗겨진 슬리퍼를 손에 쥐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사색이 되어 달려온 저희에게 위험하게 뛰어다니지 말라던 삼촌은 저희의 말을 모두 듣고는 불이 나게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런 삼촌을 뒤따라 저희도 다시 계곡을 향했어요. 하지만 삼촌과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살에 떠내려간 것인지 사람의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저희더러 일단 숙소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학당에 가 있으라며 저희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급하게 어디로 전화를 거는 삼촌을 잠시 바라보다 무서우니 일단 학당으로 먼저 올라가기로 했어요. 학당에 도착하니 지리산에서 만난 삼촌과 결혼한 숙모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였더니 지리산 토박이던 숙모가 뭔가 알아챈 것 마냥 아 하는 표정을 잠시 지으시곤 삼촌 곧 돌아올 테니 이른 저녁을 먹자 하시더라고요. 꼭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자주 있는 일인가? 아님 생각보다 별일 아닌 건가? 저희끼리 속닥거리며 학당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정말로 돌아왔어요. 저희 식사를 챙겨주던 숙모가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일 거예요. 이거 드리고 와요. 그리고 삼촌에게 막걸리 한 병과 흰 쌀밥을 주셨어요. 삼촌은 그것을 조용히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에게 많이 놀랐겠다며 삼겹살이며 이것저것 푸짐하게 저녁을 챙겨주셨어요. 예절을 매우 중요시하는 삼촌께서 저희에게 술 예절을 알려주며 동동주도 한 잔씩 맛보게 해주시고 놀란 마음을 애써 달래주려 노력했던 삼촌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배부르게 먹고 학당 숙소에서 자라는 삼촌의 말에 수학여행을 온 것처럼 신이 나 베개 싸움과 이런저런 게임을 하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너무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학당은 삼촌 가족이 묵는 독채가 하나, 그 옆으로 식당과 휴게실,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 50m쯤 더 가야 숙소가 있었습니다. 식당을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워 제 옆에 누워 자던 친구를 깨웠죠. 친구는 자기도 목이 마른 것 같다며 같이 길을 나서 주었습니다. 핸드폰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저희는 숙소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분명 제가 여름에 지리산에 올 때마다 늘 날씨가 좋았었는데 밖은 아직도 부스부스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향해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거기 다시 가볼까? 어디? 거기 계곡. 야 지금 새벽 3시야. 위험해. 안 돼. 그리고 좀 춥지 않아?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유독 추웠던 저는 빨리 물만 마시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친구가 조르기 시작했어요. 밤바다가 궁금하던 것처럼 밤에 보는 계곡도 궁금하다고 친구가 보고 싶다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가자니 밤이라 더 위험할 것 같고 결국 아까처럼 내려가지는 않고 위에서 보고만 오기로 한 후 저희는 식당에서 물을 마시고 계곡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계곡에 도착한 저와 친구는 와 하고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홀린 듯 자리에 앉아 계곡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쓱 친구가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곡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친구의 등 옷자락을 급히 잡아챘어요. 야 너 뭐해? 내려가지 마. 위험해. 저 사람 구해야지. 뭐? 저기 저 사람 빨리 구해야지. 뭐에 홀린 것처럼 중얼거리더니 자꾸 누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가 너무 무서웠지만 계곡으로 내려보내면 더욱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단 올라가자. 여기 너무 위험해. 저 사람 알몸이야. 옷도 없어. 구해야 돼. 자꾸 한 곳을 응시하며 중얼거리는 친구의 말에 저는 친구의 시선 끝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낮에 보았던 발이 바위 사이에 걸쳐져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제 비명 소리에 친구가 갑자기 퍼뜩 몸을 떨더니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너도 봤지?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본 그 발은 훨씬 하얗고 선명하게 저희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친구의 손목을 붙잡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멍한 표정으로 제가 이끄는 대로 절 따라 달렸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삼촌을 차마 부르지 못한 저희는 친구들이 자고 있는 숙소로 일단 달려 들어왔어요. 소란스럽게 뛰어온 저희 둘 때문에 잠들어 있던 친구들이 모두 놀라 일어났고 사색이 된 저희를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방금 보고 온 발에 대해 울며 얘기했고 얘기를 모두 들은 친구들은 진짜 사람이 그 자리에 빠져 죽은 것 아니냐며 아무래도 아까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던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산이란 늘 사고가 많은 곳인데 관리자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을 리가 없지 않나요? 저와 제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내려가 볼까? 물어봤지만 저는 도저히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삼촌의 기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 기다렸다 얘기해 보기로 하였죠. 삼촌이 일어날 시간쯤 맞춰 저희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식당 쪽으로 가는 동안 들리는 계곡물 소리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학당으로 가자 숙모가 어느새 식당에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겁에 질린 저희 모습을 보시더니 황급히 식혜를 나눠주시곤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친구가 번갈아가며 새벽에 보았던 발에 대해 설명했더니 숙모가 한참 고민하시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이슬비가 내리던 날 한 여성분이 계곡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는데 옆에 있던 남성의 진술로는 급히 여성분의 배낭 줄을 잡았지만 본인의 목숨도 위험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놓았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계곡물에 빠진 여성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수색 끝에 바위 사이에 걸쳐진 발을 누군가 발견하여 시신을 찾았는데 워낙 물살이 세서 입고 있던 옷도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고. 시신 인양도 국립공원 관리자분들 여럿이 달려들어 오랜 시간 끝에 모셔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슬비가 내리는 날이면 뱀사골 계곡에서 사람 발을 보았다는 신고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후 지리산 대참사라 불릴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엄청난 폭우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제사도 올리고 국립공원과 기상청 시스템도 많이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숙모는 저희에게 아직도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숙모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저희는 오히려 뭔가 슬퍼졌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의 신고도 늦었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배낭줄을 놓았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모든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아직 자신이 죽은지 모르고 계속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희는 날이 밝은 후 삼촌과 숙모와 함께 다시 한번 막걸리와 음식 몇 가지를 챙겨가 계곡 앞에 놓은 후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귀신과 무속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이러한 저희의 약소한 행동으로나마 더 이상 차가운 물에 계시지 말고 편한 곳으로 가시길 바라고 왔어요. 그 후 한참 뒤 삼촌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더 이상 요즘 뱀사고는 어떠냐고 여쭤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전 이슬비가 내리는 날이면 종종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직도 그 발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제 계곡이라는 곳이 이슬비가 내려서 계곡물이 안 분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면은 그게 상류부터 모여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계곡물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도 금방 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비가 오면,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날이 안 좋으면 계곡 가지 말라는 삼촌의 당부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그 전에 인명 사고가 났었던 곳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건 맞긴 하죠. 그런데 이제 발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서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한, 그러니까 공포영화 나오면 죽음의 클리셰라고 있잖아요. 사망 클리셰. 진짜 뭔가 보여. 일단 저게 뭐지 하고 가면 사망. 그리고 뭔가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뭔가 알고 도망가면 사망.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가면 사망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끼야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패닉이 와가지고 도망가고 딴 길로 새는 사망. 무조건 사망이네요. 사망 클리셰. 그러니까 그 클리셰에서 저는 확인하러 가는. 클리셰 중에서도. 근데 왜 이게 확인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야지 무섭거든요, 공포 영화에서. 사실 주인공은 그 첫 번째 확인하러 간 애의 친구들이죠. 맞죠. 네. 저는 귀신의 발이 맞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한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혹은 미끼다. 뭐 이런 원한으로 인한 수사기다. 덫을 놓는 거다. 좀 이런. 아니면 그 앞에 인명피해가 났을 때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 사고에 대한 특징적인. 저기다라고 알게 된 게 그 발이 보여서. 수사기가 사실 이게 성불이 되려면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다 박아놓고 자기가 성불을 돼야 된다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본 것 같아.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도 수사기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이슬비 내리면 나타난다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슬비 내리는 날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특정 조건에 따라서 계속 흔적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형태가 보인다는 걸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컵을 맨날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물건 자체가 뭔가의 에너지로서 이 물건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여기 밑에 털이 나기 시작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예를 든다면 뭐 이 사물 자체가 기억을 할 수 있다, 이 특정 조건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계곡이나 이런 바다 같은 데 가셨을 때 뭔가를 발견하시면 신고를 먼저 하시고 먼저 확인하시는 거는 추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옆에 있을 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네네, 맞죠. 전문가들도 사실상 안전장비를 다 차고도 위험하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확인해보기 위해서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